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내부 결속에 치중하며 보낸 직후 또다시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모레 월요일쯤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할 거란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 핵 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박철원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주민 결속을 다지며 보낸 이른바 태양절 다음 날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는데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는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전술핵 운용, 핵전투 무력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가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ICBM, SLBM까지 핵탄두를 탑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초 김여정 부부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시험 발사에서 전술핵 운용을 강조한 건 남측의 선제 타격론에 대한 핵전쟁 불사론이 빈말이 아니란 걸 보여주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최근 촬영된 평양 미림 비행장 위성 사진인데요. 차량 수백 대가 줄지어 있고 광장과 활주로를 따라 사각형 모양의 대열도 40개 이상 눈에 띕니다.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는 건데요. 한 대열이 통상 300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연습에 참여한 병력만 1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일성 광장에도 대규모 인파가 보이고 작년 1월 열병식 당시 악단 텐트와 비슷한 구조물이 설치된 것도 확인됩니다. 평양 순안공항에는 전투기와 헬기가 도열한 장면도 포착됐는데 최근 야간에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연습한 정황으로 보면 심야에 열병식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그렇다면 열병식은 언제쯤 할 것으로 관측되나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레 25일쯤 열병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4월 25일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 운동을 할 때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날입니다. 북한은 과거 이날을 건군절로 기념했다가 2018년에 정규군 창설일인 2월 8일로 건군절을 바꿨는데요. 북한에겐 처음 무장력을 갖춘 날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다탄두 ICBM이나 SLBM,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을 공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미연합훈련도 시작되는데 미국은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를 일본 요코스카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남북 정상 간의 친서 소통은 계속되고 있나 봅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도 이튿날 답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평화 협력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퇴임 후에도 남북 공동선언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할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통신은 서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데 양 정상이 견해를 같이 했다면서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의 표시라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부쩍 늘었는데요. 신원 미상의 한 여성이 계속 등장하면서 우리 당국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맡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 분석이 있던데요. 아직도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나 봐요? 네, 최근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설 때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의전을 맡는 듯한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태양절 경축 중앙보고대회 때 영상인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김 위원장을 뒤따르다 잠시 멈추는 여성이 보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오른손엔 핸드백을 들고 있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에도 김 위원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루동 주택단지 준공식 때도 또 11일 송화거리 준공식 때도 비슷한 차림으로 김 위원장 주변을 지켰고요.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서울의 봄 하늘을 진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길을 걸을 때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김 위원장을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현송월이 맡았던 의전을 담당하는 건가요? 이 여성이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월 초급 당 비서 대회였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에게 연설문을 건넸습니다. 측근 현송월이 맡던 의전을 대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정작 현송월도 태양절 중앙보고대회나 경루동 준공식 등에서 김 위원장과 동행하며 의전을 맡았습니다. 그런 만큼 현송월은 좀 더 무게감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 여성은 현장 의전을 맡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가슴에는 커다란 은색 꽃 브로치를 달았네요.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휘장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 김 위원장과 리설주 정도가 유일한데 배지는 착용하지 않고 브로치를 달고 있는 겁니다. 네, 정체가 누군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베일에 가려져 있군요. 지금까지 김 위원장 의전을 맡았던 이들은 동생 김여정이나 최측근 현송월이 전부였던 만큼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 추측이 쏟아지는데요.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이복 누나 김설송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우리 정부도 이 여성의 신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북한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 리춘희가 평양에 고급 주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정말 호화주택이던데요. 전망도 좋고요. 그런데 북한은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것도 또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도 다 당국이 결정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좋은 집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살펴보면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와 의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속에 수도의 풍치수려한 보통강 기슭에 특색 있는 다락식 주택구가 일다섰습니다. 평양 중심 보통강변을 따라 테라스가 있는 고급 연립주택과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의 관저가 있던 명당 중 명당, 만수대 언덕과 우리의 국회격인 만수대 의사당, 인민문화궁전, 그리고 최대 부촌인 창전거리가 밀집한 평양 중심 노른자 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루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인 것은 물론 부지 선정에서 설계, 시공, 준공 점검까지 전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몸소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건설 전 과정을 직접 조직 지휘하셨습니다. 800세대 새주택 입주자들은 북한 당국이 엄선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중앙텔레비전의 간판 리춘희 아나운서는 자신이 새 집을 선물 받았다는 소식을 자기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연로한 그가 집안의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세심히 헤아려 은정 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리춘희 아나운서의 손을 직접 잡고 돌아본 7호동의 집. 복층 구조 2층에는 소파가 갖춰진 거실과 넓은 주방과 식탁, 다용도실이, 고급 장식장을 끼고 계단으로 내려가면 넓은 침대와 부부 탁자, 에어컨이 딸린 호화로운 침실이 나타납니다. 침실 창밖, 강 건너로는 류경 호텔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고급주택, 호화주택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경루동에 대해서는 이 공식적으로 호화주택, 고급주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뭐 복층이고 또 한국 기준으로 봐도 초호화주택이거든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방송 언론인의 새 집도 방문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60여 년간 방송원 생활을 해온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최성원, 그리고 김정은 유일체제와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화 논리를 펼쳐온 노동신문 논설위원 동태관 등 북한 체제의 임 역할을 해온 이들을 후하게 포상한 겁니다.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 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 것이라고. 이날 경루동 새 집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이들 외에도 방직공장과 화력발전소 노동자, 과학자 등 각 분야 노력 혁신자들이라고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모든 주택을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은 입주권만 갖습니다. 특히 경루동과 같은 평양의 고급 주택들은 건설 계획부터 시공,
입주자 선정까지 철저히 당국과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측근 핵심 충성 세력과 공로자, 노력 혁신자 등에게 이른바 선물주택을 나눠주는 포상 정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 정권의 주요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 같은 체제 특성상 체제에 충성하는 그런 집단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김정은 시대는 주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도 세우시려는 김정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에는 미사일 연구단지 인근에 장거리 로켓 이름을 딴 은하과학자거리가, 2014년에는 위성과학자 주택지구가 들어섰습니다. 당시는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주력하던 시기, 미사일과 로켓 과학자들에게 집으로 통 크게 포상한 겁니다. 이 살림집 하나하나가 정말 다 그래서 정말 과학자들이 맨몸에 들어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훌륭히 갖추어져. 북한이 미래 세대 교육을 강조하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김책공업 종합대학 교직원용 미래과학자거리와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들이 주로 사는 려명거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위성을 만들어내고 뭐 로켓을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로로서 이 아파트를 주는 장면이 주민들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특히 려명거리는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 뒤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북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착공해 1년도 안 돼 준공해 대내외적으로 북한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력갱생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인민들을 위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든 체제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최근 북한의 대형 주택단지 건설은 평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평양 동쪽과 백두산 삼지연 등 산골과 농촌 건설로 확대되면서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로동 호화주택들을 선전선동 분야 신문, 방송인, 문필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선물한 것에서도 북한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 차를 맞아 당과 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오랜 제재와 봉쇄 가운데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언론과 문학, 예술 등 모든 선전선동 부문의 분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 10년 차가 되면서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전 간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어떤 충실성 강화, 충성심 강화로 돌파하고자 하는 경로동의 화려한 입주식은 국가가 틀어진 주택 공급권으로 체제에 충성하는 핵심 세력을 우대하고 포상하면서 국가 우선 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충성과 사상무장을 이끌어내는 북한의 통치 기술인 셈입니다. 통일 전망대 김세로입니다. 나이 계산법 복잡하죠?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BTS 멤버 B의 나이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나이 계산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이 여쭙는 게 실례지만 오늘 주제가 나이니까 두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963년생입니다. 네. 한국 나이로는 60세? 저는 2살 어리다고 해야 될까요? 젊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1965년생이고요. 뱀띠입니다. 네. 두 분 다 나이를 여쭤보니까 출생 연도를 말씀하시네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나이를 이제 그 해놓은 방식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거 내가 출생연도 뭐 1963년생이고 토끼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하니까 바로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외국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나이를 치면 인터넷에 이제 한국 나이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 코리안 에이지 칼큘레이터라고 해서 계산법도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고 플러스 1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는
태어난 애를 기준으로 삼지만 동양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졌는가,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도 생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살을 더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나이는 한국 사람인 저도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한국에선 나이가 3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 나이 있고 또 그냥 세는 나이가 있고요. 연 나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복잡한데 조충인 선생님, 연 나이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야지. 모릅니다. 네. 연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전에 이제 뭐 빠른 몇 년생,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면서 만 나이도 있고 한국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 나이도 있는. 거기다 또 이제 학번까지도 중요한 근거가 돼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세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누가 나이를 물어볼 때 속으로 멈칫하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러면 BTS B의 나이를 한번 따져볼까요? 네, BTS 멤버 B는 1995년 12월 30일생입니다. 네. 2023년 1월 1일이 되면 한국 나이는 29입니다. 만 나이는 27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연 나이는 28이 되는데요. 네. 같은 시기에 나이가 3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로 사회적, 법적 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 네.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북한은 어떤가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혼란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이제 좀 이게 헛갈리는 게 나이 계산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냥 해놓은 나이하고 만 나이면 그냥 이제 통했거든요. 근데 이력서라든지 뭐 이런 거 쓸 때는 꼭 이제 만 나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간부라든지 뭐 행정간부라든지 군인, 공무원 뭐 이런 쪽만 이제 이력서를 쓰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해놓은 나이를 그냥 쓰는 거예요.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만 나이는 연 나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엄격한 의미로 만 나이라고 할 때는 아직 이제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남한 모두 한 가지 나이만 쓰게 되는데 보면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연 나이를 쓰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쓰기 시작하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뭐 이런 논란은 사실 뭐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때마다 뭐 의견이 나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상당 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요. 오빠하고 동생이 같은 해 태어났어요. 오, 연년생도 아니고. 오빠 생일 1월 2일이고 둘째 동생 생일이 12월 24일 날이었었는데 네. 동갑인데도 입학이 달라가지고 학년이 갈리기도 했고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었죠. 네. 자, 나이가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기. 뭐 어린이집 가고 또 학교 가고 그럴 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학년이죠. 북한은 어떨까요? 4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북한은 올해는 3년 만에 정시 개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꽃다발을 품에 안고 걸어가는 북한 아이들. 김일성 동상에 꽃을 바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네, 가족들 축하를 받으면서 기념사진도 촬영하는데요. 너무 기뻐 정문으로 뛰어들어가는 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는데 네, 올해 우리나라 취학 아동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인데요. 세는 나이로는 8살인데 뭐 연 나이로는 7살이고요. 북한에선 몇 살에 입학을 합니까? 북한은 7살이 되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학교 입학하는 기준이 12년제 의무 교육 과정인데 다가서를 거치고 유치원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등 교육 과정인 소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나이로 7살이 해당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하고 가면 자, 근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 남북한 전부 다 2025년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한국 어린이들은 저 8살이에요 그러고 북한 어린이들은 저 7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8살에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 나이를 정확하게 세는 것보다도 8살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돼서
아마 8살이라고 대답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학연, 지연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사회다 그렇죠. 보니까요. 누구 만나면 그 학번을 묻게 되기도 하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대학을 재수를 해가지고요. 근데 대학을 가면서 이제 족보가 좀 꼬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중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한 13%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배치되거나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또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전 형태로 이제 대학 입학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학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좀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나이 차이를 실감했던 게 뭐냐면 평양 영국영화대학교 영화 출연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2학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출연해서 두 사람이 이게 뭐 사귀는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남자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 입학 연도보다는 이제 고급중학교 졸업 연도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 가든지 뭐 저처럼 발격대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무리에 이제 패자라는 말을 붙어서 79년도 패, 제가 79년도 패거든요. 그러니까 78년도 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러니까 나이 좀 들어 보이는데 나이 들어 보여서 이제 전경을 하려고 하면 야, 쟤 79년도 패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졸업연도 18살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18살이 되면 뭐 흡연이나 음주, 뭐 선거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급중학교 졸업하면 뭐 그 성인으로 이제 일단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 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해도 되고요. 뭐 북한은 또 그거 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제 많이 뭐라고 안 해요. 저 여기 와서 이 미성년자들 그 편의점에 담배 사례 못 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타가서 애들도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보면 음주라든가 그다음에 흡연과 관련돼서는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생 이전에 태어난 경우만 이렇게 이제 술을 살 수 있는 연령으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 얘기 마무리하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이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두 살씩 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신체적 변화도 같이 와야 될 텐데.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관습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익숙하게 한 것들이 이렇게 뭐 잘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를 가지고 일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은 좋겠지만 오랫동안 해왔었던 관습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의문이 듭니다. 네. 북한에는 이제 그 60이 되도록 계속 셈이 든다. 나 60대야 철이 든다. 사랑굿을 한다고 이제 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좀 듬직하고 경험도 있는 그런 이제 생활에서도 일정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가끔씩 하곤 합니다. 방송에서 누군가의 나이를 볼 때마다 이건 무슨 나이일까 좀 헷갈리기도 했었는데요. 북한 나이 계산법 비교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라잖아요. 네, 그럼요. 뭐 관계 설정에서 필수적이고요. 남북한 비교를 통해서 문화의 차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 시장 하면 떠오르는 상가가 하나 있죠. 바로 평화시장인데요. 산업화 시대를 대표했던 그 평화시장이 올해로 조성된 지 꼭 60년, 환갑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전쟁 피난민들, 특히 북한 실향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그래서 시장 이름도 평화라고 지었다는데요. 새 시대를 준비 중이라는 평화시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청계천 변에 자리 잡은 청계천 박물관. 건물 앞엔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보금자리였던 판잣집이 판잣집 안엔 그때 사용됐던 물품들이 그때 그 자리에 소박하게 재현돼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선 곤궁했던 당시의 청계천 판잣집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평화시장이라 써 있는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평화시장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동평화, 청평화 뭐 이런 시장들이 또 생기고 뭐 세운상가 이런 것까지 어떤 7, 80년대 우리나라 그 산업화의 전쟁기지 역할들을 이제 청계천 상가들이 했었던 거죠.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청계천에 판잣집을 짓고 미 군복을 염색해 팔아가며 생계를 잇기 시작합니다. 청계천에 오니까 고향 분들도 있고 또 평안도 분도 계시고 한국도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정말 저희들은 그때는 뭐 여기서 돈 벌자는 게 먹고 살기만 하면 빨리 고향 간다고 피난 나올 때 한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래서 왔던 거거든요. 자연스레 청계천 오염이 더 심각해졌고 그래서 1958년 오랜 기간 미뤄져 왔던 청계천을 덮는 복개 공사가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이딴 화재로 노점들이 불타버리자 실향민들은 힘을 모아 1962년 동양 최대 규모의 의류 도매상가 평화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우리 고향 분들이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라든지 그래서 그때 이름이 그 당시에 평화시장이 청계천 시장이었는데 평화시장이라는 명칭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한 공간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제작과 유통까지 모두 가능케 한 최첨단 방식으로 1960, 70년대 한국의 의류 산업을 선도했던 건물형 시장. 지금은 철거된 3일 고가도로 청계 고가의 건설과 서울의 중심부 청계천 하늘 위를 꿰뚫는 3일 고가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노동인권을 부르짖었던 재봉사 전태일의 분신을 거치며 평화시장은 산업화 시대의 명과 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탄생 60년, 어느새 환갑을 맞은 그 동대문 평화시장. 제 뒤로 보이는 저 3층짜리 건물이 바로 올해 환갑을 맞은 동대문 평화시장입니다. 60년 세월이 지났어도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고층 쇼핑몰 사이에서 그 존재감을 여전히 뽐내고 있습니다. 신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같은 평화시장의 후속 시장들부터 밀리오레, 두타 등 1990년대 대형 쇼핑몰들이 현대적 외양의 디자인 플라자 DDP를 에워싸고 있는 동대문. 청계천과 나란히 600여 미터를 늘어서 있는 평화시장은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도 2천여 개의 점포, 5천여 명의 상인들이 하루 5만 명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이 이제 최초로 원조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자를 따가지고 이제 다른 시장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규모 면이나 그 역사적인 면에서 평화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년 세월이 흐르며 변화도 많았습니다. 우선 평화시장을 개척했던 실향민 1세대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 친구 18명인데 10명 죽었고 8명 살았어요. 이 상가에서? 예. 여기서만 10몇 명 죽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만.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비판 이후로 시장과 공장의 분리도 서서히 이뤄져 공장이 있던 2, 3층은 도매 점포로 바뀌었고요. 1층의 소매 점포는 모자나 스카프, 작업복 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특화해 인근 쇼핑몰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쁜 거 엄청 많다.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엔 인터넷 쇼핑몰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평화시장의 변화는 31개의 쇼핑몰 속 2만 개의 점포가 연간 매출 10조 원, 30억 달러의 수출을 거둔다는 전체 동대문 상권의 미래 생존 전략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등장한 인터넷 쇼핑 플랫폼의 도전에 정면 대응하면서 동시에 제조, 판매, 유통의 기능을 집약시킨 동대문식 전통을 현대식으로 부활시켜 다시금 활로를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또한 원단까지 공급되고 하는 산업 공유지를 이루어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지역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대문 시장은 굉장한 위기에 있고 앞으로도 축소될 것이고 많은 도전을 받겠지만 동대문 시장의 기능은 계속될 것이다. 실향민들의 터전에서 출발해 아시아의 패션 메카로 성장한 동대문 시장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 환갑이 된 동대문의 터줏대감 평화시장도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기막혀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안 좋은 상황에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약간 가슴이 답답하다? 화가 차오르는 그런 거? 북에서는 너무 놀랍거나 큰일을 당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할 때 어기 막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남한에서 쓰는 비슷한 말로는 기가 막히다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감탄사 하나가 추가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다른 말을 해가지고 좀 그렇네요. 네. 이번 주는 일교차가 심해서 조금 쌀쌀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나가도 걱정 없을 만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새로운 한 주 맞이할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